자, 이번 시간에는 확장 수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공용 수용은 공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공용 수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에 어떠한 공익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하면요. 자, 100만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국민의 재산권 중에서 100만큼만 공용 수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불필요하게 100을 넘어서서 더 수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는요. 이 100을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20 정도를 더 범위를 넓혀서 수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20을 더 수용하는 것을 확장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확장 수용은 왜 하는 것이냐?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피수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확장 수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피수용자의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해서 피수용자에 대한 권리 구제에 이바지하며 오히려 더 확장 수용을 하는 것이 피수용자의 권리 구제에 더 유리한 경우예요. 그래서 피수용자를 위해서 더 범위를 넓혀서 확장 수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이 주된 이유이고 이게 주된 이유이고 자, 이거 말고도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확장 수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확장 수용은 총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수용이 있고 잔여지 수용이 있고 이전 수용이 있어요. 각각 토지보상법 72조, 74조, 75조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완잔이라고 해서 초자 따서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 것이고요. 자, 확장 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목적물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수용하는 것을 확장 수용이라 하고 원칙상 인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용권자와 피수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피수용자의 권리 구제에 이바지하며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완전히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완전 수용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토지를 그냥 수용해 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국민의 토지를 몇 년 정도만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수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그냥 그 토지를 수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잔여지는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뭔지 아실 거고. 자, 이전 수용은 원래 물건은 이전비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비용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거나 기타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 물건을 취득하는 보상을 해줍니다. 우리 그것을 이전 수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완전 수용이라거나 잔여지 수용의 경우에는 요 두 개의 경우에는 피수용자가 매수 청구를 하거나 사달라고 매수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매수에 대한 협의가 사업 시행자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자, 피수용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야, 뭐 내 토지 사용할 거면 그냥 내 토지를 사버려. 그냥 내 토지를 그냥 사가란 말이야 라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 남아있는 잔여지가 너무 쓸모가 없게 됐어. 그러니까 네가 그냥 이 남아있는 잔여지까지 그냥 사줘. 그냥 사가버려 라고 매수를 청구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사업 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수용자는 이 토지에 대해서 수용받고 싶고 이 잔여지도 역시 수용받고 싶으면요. 그러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수용 청구. 자, 그래서 완전 수용과 잔여지 수용의 경우에는 이거는 피수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거예요. 이거는 피수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수용자가 누가 사업 시행자가 아닙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피수용자가 매수 청구를 하거나 수용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것 좀 사가줘, 이것 좀 사줘, 이것 좀 수용해줘 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좀 특이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강제 공용 수용은요.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싫어합니다. 안 뺏기려고 해요. 그런데 이건 특이하게 피수용자가 야, 이럴 거면 사용할 거면 그냥 사가. 아유, 이 잔여지 어떡하겠어. 그냥 이것까지 사가. 이런 식으로 피수용자가 오히려 사달라고 청구한단 말입니다. 매수 청구하거나 아니면 수용 청구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피수용자의 권리 구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피수용자가 원하면 매수 청구하거나 수용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이상하게 피수용자가 수용해 달라고 사가라고 청구하는 거다. 그게 좀 특이한 거고 그거는 조금만 더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요 이전 수용의 경우에는 원래 물건은 이전비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에는 이때는 이전비로 보상해 주는 게 사업 시행자에게 손해입니다. 손해이기 때문에 이때는 가격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전비가 100이다. 그럼 가격은 50이다. 그러면은 자, 100을 주면서 이전비를 주느니 그거 그냥 내가 살게 라고 해서 그냥 50 주고 사는 게 훨씬 더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하죠. 자, 그래서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이 경우에는 그냥 물건의 가격을 주면서 사버리는 거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감소하면서 사업을 더 원활히 실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 앞에 두 개는 피수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요 뒤에 이전 수용은 사업 시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 청구를 하게 됩니다.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이것도 수용하게 해달라고 수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그냥 내가 물건의 가격을 주면서 그냥 이것까지 내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사업 시행자가 수용 청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확장 수용은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조금 세부적으로는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러한 취지 하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확장 수용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 수용은 특이하게 국민이 이것 좀 사주세요, 요거 좀 사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전 수용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 청구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확장 수용은 잔여지 수용이나 완전 수용이 있잖아요. 그거는 피수용자가 사가달라라고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특이하게 강제로 안 뺏기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사가주세요 라고 청구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확장 수용은 일반적인 수용과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확장 수용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는 거예요. 자, 확장 수용이 일반적으로 피수용자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물론 여기서 세부적으로 이전 수용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피수용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성질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적용 법규 및 쟁송 형태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세분화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확장 수용의 법적 성질이라고 그냥 퉁쳐서 얘기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 수용은요, 매수 청구가 있고 수용 청구가 있어요. 매수 청구가 있고 수용 청구가 있는데, 매수 청구에 대해서는 이것의 법적 성질을 판례는 사법상 매매 계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거 좀 사줘라고 매수 청구해서 사업 시행자랑 협의가 되어서 이게 거래가 이 협의로 매각하는 것은 이건 그냥 사법상의 매매 계약과 똑같은 거다라고 봐서 판례는 요 매수 청구에 의한 것은 사법상 매매로 봐요. 그래서 요건 그냥 사법상 매매로 보시면 되고, 근데 요거 수용 청구에 대해서 이제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범위를 세분화해서 보면은 엄밀하게는 이 확장 수용의 법적 성질은 매수 청구의 법적 성질이 아니라 사실은 수용 청구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엄밀하게는 수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으나 그냥 전체적으로 확장 수용의 법적 성질이라고 표현하기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엄밀하게는 그 범위를 좁혀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수용 청구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법상 매매설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확장 수용은 피수용자가 이 남아있는 잔여지 또는 이 사용하는 토지까지 수용해달라라고 청구에 의해서, 피수용자의 청구에 의해서 사가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요, 공용수용. 야, 어쨌거나 수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피수용자의 수용 청구에 의해서 수용되긴 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수용이 이루어지면 이게 일반적인 수용이랑 다를 게 뭐냐? 결국 수용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일반적인 수용은 강제로 뺏는 거지만 이 확장 수용은 피수용자가 수용해달라고 청구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수용이 이루어지면 일반적인 수용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공용수용과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공용수용과 똑같이 보는 학설이 있어요. 그 본질은 일반적인 수용과 다른 것이 없다. 다만 피수용자의 청구에 의해서 수용이
이루어졌다는 것뿐이지 결국 수용이 이루어지면 원시 취득이 발생하고 그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건 똑같다 이 얘기예요. 일반적인 수용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공용수용설이고 이것이 현재 다수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다수설에 따라서 이제 학설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요. 공법상 특별행위설이 있는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용수용에 해당하긴 한다. 자, 피수용자의 청구에 의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니까 사법상의 매매는 아니고 공법적인 효과다. 공법적인 법적 성질을 가지긴 하는데 다만 일반적인 수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 피수용자의 청구에 의한다는 차이점과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차이점과 특징 때문에 그거는 피수용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바로 이게 일반적인 공용수용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다른 점이다라는 것이에요. 피수용자의 청구에 의한다는 점. 그래서 공법적인 행위이기는 한데 이러한 차이점이나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공법상의 특별행위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요거하고 요거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장 수용의 법적 성질은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자, 사법상 매매다. 이거는 피수용자가 이것도 사줘라고 해서 사주는 거니까 이건 그냥 사법상 매매 아니냐. 자, 공용수용설은 어쨌거나 피수용자가 청구했다고 해도 수용이 이루어지면은 일반적인 수용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공용수용과 다를 게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공용수용이긴 한데 피수용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용수용이니까 좀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보는 세 가지 학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판례는요. 자녀지 수용 청구권이 여기 나오죠. 수용 청구권이라고. 자, 피수용자가 자녀지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수용해줘라고 청구하는 수용 청구권이 자녀지 수용 청구권이 그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즉 수용 재결 없이 수용 재결이 없어도 청구에 의해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녀지 수용 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성권. 자, 우리 권리에는요. 권리는 청구권이 있고 형성권이 있어요. 자, 민법 공부하시면 대략적인 개념 알고 계시겠지만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가 실현되려면 상대방이 거기에 응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내가 청구한 것을 이행해줘야지만 상대방이 이행해줘야지만 그 권리가 실현되는 권리입니다. 근데 형성권은요. 내가 권리를 행사하기만 하면 곧 그 권리가 실현되는 권리가 바로 형성권이에요. 상대방의 동의나 상대방의 이행이 필요 없어요. 바로 그게 형성권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지 수용 청구권이 형성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피수용자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수용 청구를 했다. 수용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용의 효과가 즉시 발생합니다. 수용의 효과가 발생해요. 수용 청구를 하기만 하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자, 토지수용위원회 피수용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하기만 하면 수용의 효과가 즉시 발생합니다. 뭐가 없어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없어도 토수위에 재결이 없어도 알았어. 네 그 자녀지 내가 수용해 줄게. 그 자녀지 사업시행자한테 수용하라고 내가 수용 재결을 내려줄게 라고 하지 않아도 토수위에 수용 재결이 없어도 피수용자가 토수위한테 자녀지도 수용해줘 라고 청구하면 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수용을 청구하면요. 즉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해요. 다만 무엇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죠. 그 보상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되지 않은 것뿐이지 자녀지 자체는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는 피수용자가 자녀지 수용 청구의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 수용 청구를 하면은 그 자녀지는 수용된 거다 이 얘기예요. 수용된 건 맞아. 그건 픽스야. 그건 픽스인데 다만 보상금을 얼마로 할지는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차후에 다툼으로써 보상금을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자녀지 수용 청구권은
청구만 하면 그 수용의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판시해서 이것은 공용수용설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판례가 이렇게 판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녀지 수용 청구권이 공용수용설, 이게 바로 공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린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붙여 설명 드릴게요. 자녀지 수용 청구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지금 판례는 자녀지 수용 청구권을 행사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이 없어도 곧바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자녀지 수용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곧바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자녀지 수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용수용설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례는 공용수용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보시면은 판례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데, 자, 토지보상법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은 위 규정이 정한 수용 청구권은 토지보상법 제74조 1항이 정한 자녀지 수용 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해 그 청구만 있으면은 수용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니므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수용 위원회가 토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도 수용의 효과는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형성권이기 때문에 내 자녀지까지 수용해줘라고 청구했는데 요건을 충족해서 자녀지까지 효수용해줘라고 청구했는데 토수위가 토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대. 그러한 재결을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수용의 효과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용의 효과는 발생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다만 뭐에 대한 소송이다? 보상금에 대한 소송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자녀지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다툼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왜?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수용의 효과는 발생한다니까요. 자, 발생해요. 왜? 형성권이니까 얘네가 재결해서 토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건 상관없어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수용의 효과는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 수용 대상에 포함된 거야. 내가 행사했으니까 수용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수용은 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수용은 된 거예요. 다만 뭐에 대한 다툼만 있는 거죠? 이 자녀지를 얼마에 수용해 갈 것이냐 그 보상금에 대한 다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에 대한 다툼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복은 왜 왜 내 자녀지를 수용 안 해줘? 왜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어? 여기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보상금에 대해서만 다투면 된다 이 얘기예요. 왜? 수용은 이미 된 거니까 보상금에 대해서만 다투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수용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수용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85조 제1항에 규정된 항고소송이 아니라 85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85조 1항에 규정된 게 항고소송입니다. 항고소송. 자, 우리가 공부한 항고소송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취소소송이 있겠죠. 위법한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에요. 야, 너 내 자녀지 수용 청구를 왜 여기 포함시키지 않았어? 이 내 자녀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수용 재결은 위법해라고 해서 이 수용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제2항은 뭐다? 제2항은 보증소예요. 보상금에 대한 다툼입니다. 보증소. 그래서 제2항의 보증소에 따라서 야, 이거를 다툴 필요가 없어. 왜냐면 네가 자녀지 수용 청구권을 행사하면 수용은 된 거야. 수용은 된 거고 얘네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도 수용은 된 거야. 수용은 된 거니까 보상금에 대해서만 다투면 돼. 라고 해서 제2항에 있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서 다투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냥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 결론만. 자, 그래서 확장 수용의 법적 성질은 공용 수용설로 보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판례는 자녀지 수용 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았다. 따라서 피수용자가 요건을 충족해서 자녀지 수용 청구권을 행사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없어도 수용의 효과는 발생해요. 아시겠죠? 수용의 효과 발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툼은 보증서로서 보상금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밑에 보시면요. 심하라고 해서 내용 조금 정리되어 있는데 72조에 완전 수용의 수용 청구권 있고 74조에 잔여지 수용 청구권 있습니다. 72조는 완전 수용, 74조는 잔여지 수용인데 자, 72조에도 수용 청구가 있고 74조에도 수용 청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수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양자 모두 형성권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 방법은 보증서로서 다투어야지 수용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이것들의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용 재결을 했다고 해도 수용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 재결 자체에 대해서 다투면 안 되고 보상금에 대해서만 다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용된 거예요. 포함된 겁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에 그 잔여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용의 효과는 발생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왜? 형성권이니까. 다만 이제 보상금에 대해서 얼마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반복했으면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검토 보시면요. 확장 수용은 피수용자에 대한 권리 구제에 보충적 필요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래의 수용 개념과는 구별된다. 자, 구별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확장 수용은 피수용자 의 청구를 요건으로 한 사업 시행자의 권리 취득 행위로서 공용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공용 수용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판례와 다수에 따라서 공용 수용설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장 수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형성권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형성권이고 공용 수용설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 세 가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완전 수용입니다. 완전 수용은 사용에 가름하는 토지 수용이라고 해요. 자, 원래는 토지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토지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몇 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되는 현저한 장애에 가름하여 수용, 그냥 자, 토지를 몇 년 사용하면요. 토지 소유자에게 엄청난 장애를 줘. 그래서 그럼 그냥 사줄게 라고 해서 수용을 하는 것을 완전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에 가름하는 수용이라고도 합니다. 제72조에 규정하고 있고요. 자, 요건은요. 사업인정 고시 후입니다. 사업인정 고시 후에 토지 사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완전 수용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토지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러한 요건. 자, 이 요건이 모두 AND가 아니라 셋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라는 거예요. 셋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것을 매수 청구라고 하고요. 매수 청구. 그리고 얘를 수용 청구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김원보 평가사님 저서 내용에 따르면요. 매수 청구를 먼저 하고 여기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수용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매수 청구를 먼저 하고 여기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수용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토지 사용이란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를 몇 년 정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 원래 토지 사용은 기간을 뭐 딱히 얼마라고 정할 수가 없는데 자, 우리 이 경우에 자, 완전 수용을 청구하려면 토지 사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완전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완전 수용은 사업 인정 고시 이전에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사업 인정 고시 이전에는 완전 수용을 청구할 수 없어요. 매수 청구, 수용 청구 둘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요건은 사업 인정 고시 후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하거나 수용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건 봤고요. 자, 다음에 완전 수용 청구권 및 관계인의 권리 존속 청구인데 완전 수용 청구권은 토지 소유자만 갖습니다. 뭐 이해관계인 또는 기타 관계인이 행사할 수 없고 오로지 토지 소유자만이 매수 청구하거나 수용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 시행자나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사실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예요. 자, 토지가 있는데 갑소유 토지입니다. 자, 갑소유 토지인데 을이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지상권을 갖고 있다. 누가 갖고 있다? 을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갖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갑이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까지 매수해 주기로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지상권자 을은요, 사업 시행자에게 나에게 이러한 권리, 이 토지에 대해서 나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으니 나의 권리를 존속시켜줘라고 청구하면요. 자, 또는 갑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했는데, 그랬을 때 이 을이 토지수용위원회에게 내가 이 토지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으니 나의 권리를 존속시켜줘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 이 토지가 매수되거나 수용된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얘의 소유권은 바뀌겠죠. 얘는 이제 사업 시행자로 바뀌겠죠. 그런다고 해도 을의 이 권리는 여전히 존속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애초에 이제 이거를 매수하거나 수용할 때 그 가액 결정할 때 요 권리 금액만큼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주면서 매수하거나 수용하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이 토지 전체가 100짜리 토지인데 만약에 요거의 가치가 30이다라고 하면요. 요걸 제외한 나머지 가치가 70이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70만 주면서 매수하거나 수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수용 재결이 있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완전 수용 청구권은 토지 소유자만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인은 여기에 대해서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잔여지 수용입니다. 자, 잔여지는 우리 실무 보상평가에서도 중요한 논점이고 또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공부할 것이라서 여기서는요. 잔여지 수용이란 이런 것이다 정도만 대략적으로 보고 잔여지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잔여지 수용이란 돈이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는 수용 목적물인 일단의 토지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전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림 여러 번 그렸습니다. 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공익사업에 이렇게 편입이 되면요. 바로 여기가 잔여지로서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잔여지까지 마저 사가라라고 청구하는 것이 잔여지 매수 청구 또는 수용 청구입니다. 자, 매수 수용의 절차 보시면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나머지 잔여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바로 이게 매수 청구죠.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잔여지는 사업 인정 이전에도 매수 청구할 수가 있는데 자, 사업 인정 전이 있고 후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이 있고 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사업 인정이 있겠죠. 그래서 사업 인정 이전에는 뭐만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매수 청구. 자, 근데 사업 인정 이후에는요.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수용만 청구할 수 있다. 그 뜻은 아니고 사업 인정 이후에는 매수 청구하고 수용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역시 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수용 청구는 매수 청구를 했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업 인정 이전에는 매수 청구를 하고 이후에는 수용 청구가 가능한데 여기서 이후에 수용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은 사업 인정 이후에도 매수 청구, 수용 청구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매수 청구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용 청구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잔여지에 대한 수용 청구는 매수 협의를 필수적 절차로 하고 있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김원보 평가사님의 저서에 따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완전 수용의 경우에도 요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수용의 경우에도 매수 청구를 먼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했을 때 수용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잔여지 수용만 특별한 게 아니라 완전 수용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시중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하고 김원보 평가사님의 저서에
있는 내용을 보충을 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김원보 평사님 저서에 의하면은 앞에 있는 완전 수용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수용의 효과. 자, 관계인은 권리 존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말씀드린 거니까 아까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조금 특이한 건데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사업 인정 및 사업 인정 고시의 의제가 이루어져요. 자, 뭔 소리냐면 원래 우리가 공익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이렇게 공익 사업을 여기를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토지 세목을 고시하잖아요. 그죠? 이 범위에 대해서 사업 인정을 고시하고 자, 그리고 사업 인정을 고시할 때 토지 세목이 이렇게 고시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부분은 수용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었을 것이고 토지 세목의 고시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용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런 이상한 게 아닌 거고 요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익 사업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 인정 고시하고 토지 세목 고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잔여지는요. 사업 인정도 없었어요. 사업 인정도 없었고 토지 세목의 고시도 없었습니다. 그죠? 왜? 공익사업은 여기에서 행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뭐 정부 청사를 지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만 사업 인정 고시와 토지 세목 고시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업 인정 고시도 없었고 토지 세목 고시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매수를 해주거나 수용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토지도 이제 이 공익사업에 편입이 되는 건데 얘는 사업인정 고시도 없고 토지 세목 고시도 없는데 이 공익사업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잔여지의 매수나 수용 청구, 그러니까 매수가 이루어지거나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잔여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에 의해서 매수가 이루어지거나 수용 청구에 의해서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잔여지에 대해서도 사업 인정 및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얘네들은 사업 인정도 없는데 공익사업에 편입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 청구나 수용 청구에 의해서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 인정이나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얘긴데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 말은 토지 세목 고시도 있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 인정 고시를 할 때 토지 세목도 같이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과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 이전 수용 보겠습니다. 자, 토지 위에 물건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요 물건은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물건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 물건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가 있어. 자, 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 공익사업에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상에 있는 요 물건이 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물건이다 라고 하면요. 필요하면 어떻게 되죠? 수용해야죠. 필요하면 수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이 공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이다 라고 한다면은 사업 시행자는 이 물건을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야 됩니다. 자, 그때 우리 이 물건을 지상물이라고 해요. 그때는 이 물건을 지상물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수용한다. 왜? 필요한 거니까 사야죠. 자, 우리가 어떤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어떤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네. 근데 이 시스템 에어컨은 그 전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스템 에어컨 내가 떼갈까 아니면 네가 요까지 사갈래? 요까지 살래? 그랬을 때 자, 집값만 따지면 순수하게 5천만 원이야. 근데 시스템 에어컨 포함하면 요건 1,000만 원이야. 그래서 너 어떻게 시스템 에어컨까지 살 거니 아니면 요건 안 살 거니? 시스템 에어컨 안 살 거면 내가 이거 떼갈게 라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시스템 에어컨 필요해요? 필요하잖아. 필요한 거니까 그럼 내가 살게. 시스템 에어컨까지 내가 살게 라고 해서 그럼 5억 1,000을 주고서 시스템 에어컨도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어떤 물건이 있는데 내가 필요한 물건이야. 그럼 내가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물건이 필요하다면 이 물건은 사업 시행자가 취득을 해야겠죠. 수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이때 그런 물건은 지상물이라고 해요. 근데 자, 이 물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요. 이 물건은 치워야 됩니다. 그죠? 필요가 없는 물건이면 치워야 돼. 우리 이거를 지장물이라고 해요. 지장물. 자, 벌써 단어에서 뜻이 나오죠. 이 장이 뭐죠? 장. 바로 장애할 때 장애예요. 방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방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물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익사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토지 위에 있는 걸 싹 다 갈아엎습니다. 토지를 한번 싹 갈아엎은 다음에 이제 새롭게 뭔가 건물을 지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 뭐 주택이라든가 뭐 낡은 주택이라든가 낡은 창고 막 수목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이것들은 사업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물건들을 지작물이라고 하고 토지 위에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한 99% 정도가 지작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 위에 있는 토지가 아닌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지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절대적으로 다 지작물이에요.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다 싹 다 갈아엎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 지작물이야. 자, 방해가 되니까 이러한 물건들은 치워야 돼. 치우려면요. 얘를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으로 옮겨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사업을 할 건데 여기에 이렇게 지작물이 있어. 그럼 이 지작물을 방해가 되니까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역 밖으로 치워야 돼. 우리 이렇게 치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전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비. 그래서 이런 지작물은요. 이전비로 보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얘는 이전비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자, 공익사업에 필요한 지상물은 수용하는 게 원칙이고 물건의 가격을 줘서 취득하는 게 원칙이고 공익사업에 필요 없는 물건은 대부분 지작물인데 이 지작물은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 옮기는 비용인 이전비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이해해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다음에 교과서 볼게요. 토지의 지작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 이하 이전비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보상하고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이해해요. 자, 이전 수용이라 물건 등의 이전을 강행하는 것이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에게 과중한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자, 여기서 지작물이란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 토지에 정착한 이러한 물건들을 얘기하는데 그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지작물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 이전비 보상의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느냐? 건축물 등은 원래 이전비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전비란 대상 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 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전비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 좀 읽어보시고 실무 보상평가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니까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자, 이전비로 보상하지 않고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가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바로 해당한다 이 얘기예요. 자, 건축물을 현실적으로 이전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요. 그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옮겨버리면 그냥 이 물건이 망가져버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전하기가 어렵거나 이전했었을 때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것이고 물건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이전비가 가격을 넘는 경우인데 사실은 이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 원래는 지작물인데 그거 그냥 내가 공익사업에 쓸게 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취득하는 경우 역시 물건 주고 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수용은 요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은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이전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전이 곤란하다의 의미는 물리적인 곤란뿐만 아니라 자, 이전을 위하여 부당하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곤란하다는 것도 포함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술적, 물리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이전이 어려운지 아닌지까지 판단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사업 예정지에 있는 건축물 등을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야 할 경우에 그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내가 원래는 이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기 토지를 수용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어떤 뭐 나무가 있어. A라는 나무가 있어. 근데 원래 이 나무는 이전비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수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사업 시행자가 보니까 이 나무는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보다 더 많이 나와. 그래서 그냥 이 나무는 내가 그냥 수용해야겠다라고 해서 관할 토지 수용위에 요 A 나무도 내가 수용할 수 있게 해줘. 라고 수용 재결을 신청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한다. 여기 토지뿐만 아니라 요 A라는 나무도 수용
수용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줘 라고 수용 재개를 신청한다 이 얘기예요. 이는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 청구권을 인정하여 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적게 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확장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앞에서 확장 수용은 공용 수용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 보았고, 따라서 확장 수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권이다라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사법상 매매가 아니라 공권이다라는 거 알아보았어요. 자, 그런데 토지보상법 체계상 자, 수용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수용 청구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이루어지고 이 재결에 의해서 수용이 이루어집니다. 자, 무슨 소리이냐면은 자, 토지 소유자가 자, 확장 수용을 청구합니다. 확장 수용을 청구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토지수용위원회에게 확장 수용을 청구해요. 자, 그러면 토수위가 여기에 대해서 재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케이, 이 확장 수용 청구된 것도 수용에 포함시켜서 재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 수용 청구권은 72조와 74조에 의한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야. 요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했었을 때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청구하기만 하면은 이때 바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용의 효과는 이때 이미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토수위에 수용 재결이 없어도 수용의 효과는 이때 이미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토수위가 자, 이 확장 수용 청구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거부를 했다. 자, 예를 들어서 원래 수용 대상이 ABC고 ABC인데 자, D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수용 재결에 포함시켜 달라고 확장 수용을 청구했어. 그런데 토수위가 재결을 할 때 ABC에 대해서만 재결을 하고 D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포함시키지 않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불복을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자, 보시면요. 자, 확장 수용 거부 시 여기에 대한 불복은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85조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자, 83조는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 그리고 85조는 자, 제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1항은 항고소송이고 2항은 보증소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2항에 따른 보증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수용재결 자체에 대해서 다툰 것이 아니라 1항에 따라서 85조 1항에 따라서 수용재결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85조 2항에 대해서 요건 그냥 냅두고 냅두고 그냥 바로 85조 2항에 따라서 보증소로서 다툴 수가 있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문제점이에요. 자, 우리 먼저 83조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재결. 저게 뭐죠? 수용재결이에요. 34조가 수용재결입니다. 자, 수용재결. 34조에 따른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야, 내가 확장 수용 청구한 D를 여기다가 왜 포함 안 시켰어? 여기다가 D를 왜 포함 안 시켰어? 왜 이 D를 포함 안 시킨 거야? 라고 해서 이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서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이의 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해서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85조 상의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임의적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 임의주의의 입법 취지와 균형을 맞추어서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83조를 거치지 않고 83조 거치지 않고 곧바로 85조 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자,
83조상의 이의 신청도 거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토지보상법상 특례를 따르고 토지보상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따른다라는 거 읽어보시고요. 자, 어쨌거나 83조상의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85조로 넘어갈 것인데, 자, 85조에서 1항은 항고소송이라고 했고 2항은 보증소라고 했습니다. 자, 보증소는요, 보상금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이에요. 자, 그랬을 때 무엇이 문제점이냐?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위해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하나로 자녀지의 목적물까지, 즉 자녀지까지 심리 범위에 포함하여서 심리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자녀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냥 결국 확장 수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확장 수용에 대해서 보증소로 다툴 수 있는지, 보증소로서 확장 수용까지 다툴 수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학설은요, 부정설이 있고 긍정설이 있어요. 먼저 부정설은요, 확장 수용에 대한 다툼은 보상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보상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부정설이 보기에는, 자, 네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불복하는 것은, 자, 이 D 확장 수용을 청구했는데, D에 대해서 확장 수용 청구했는데 토수위가 수용 재결에 이 D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게 지금 문제 아니야? 그래서 이 D가 수용 재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보상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D를 수용 재결의 범위 안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보상 범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거는 보상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 범위의 문제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려면, 취소 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이 수용 재결이 위법하다 또는 이 수용 재결이 무효이다. 만약에 이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다면 무효이다라고 해서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중대 명백하지 않다면 이러한 수용 재결은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다, 위법하다라고 해서 이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부정설은 이런 경우에 이 수용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85조 1항의 항고 소송에 따라서 그것으로서 이 수용 재결 자체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D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용 재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 수용 재결 자체를 다투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는 85조 2항의 보증서로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두 번째 긍정설은요, 이 보상 금액이라고 하는 것과 보상 범위라고 하는 것은 양자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피수용자한테 얼마의 보상금을 줄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 보상을 해줄 것이냐 하는 이 보상 범위와 이 양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따라서 확장 수용의 실질을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피수용자의 불이익 구제, 손실 보상으로 보는 한, 자, 피수용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보는 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서 심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긍정설이에요. 자, 지금 결국 이 D가 수용 재결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D에 대한 보상금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D까지 포함되면 D까지 수용되어서 D에 대한 보상금까지 지급이 될 것인데, 이 D가 이 수용 재결에 포함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D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피수용자는 이 D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싶은 거다. 자, 물론 이 D가 정상적으로 이 수용 재결에 포함돼서 D에 대한 보상금도 나왔으면 불복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D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해서 D에 대한 보상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지금 이 피수용자가 진정으로 다투고자 하는 거는 왜 이 수용 재결에 D가 포함되지 않았느냐를 다투는 거겠냐, 아니면은 결국 이 D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겠냐 했었을 때 후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피수용자가 원하는 거는 이 D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진짜 원하는 거니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보상금에 대해 다투는 이 소송을 통해서 확장 수용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학설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판례를 볼게요. 자, 판례는 자녀지 수용 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자녀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요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토수위가 이 수용 재결에 D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여기서 D는 수용된 거예요. 요건을 충족했다면, 아까 우리 요건 봤습니다.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수용 청구를 했다면 그 수용 청구를 했었을 때 얘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때 이미 D는 수용되는 효과가 이미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D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D는 이미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왜 여기에 D가 포함이 안 됐어? 라고 이거 자체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예요. 없다. 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없어. 야, 여기에 이거 포함되지 않아도 이미 이때 D는 수용된 거야. 이미 이때 D는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거든. 따라서 여기 수용 재결 안에 이 수용 재결에 D가 포함되지 않다 하더라도 굳이 얘를 다툴 필요가 없는 거야. 라는 겁니다. 논리 이해하시겠죠? 어차피 이때 이미 D는 수용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수용 재결 안에 이 D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용 재결의 대상에 D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굳이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에 따라서 수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다툴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형성권적 성질이다. 자, 따라서 자녀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서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서 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 이미 D에 대한 이 수용의 효과는 이미 이때 발생했기 때문에 왜 D를 여기다가 포함시키지 않은 거야? 라고 해서 이거를 다툴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이미 D는 수용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미 D는 수용된 거니까 뭐에 대해서만 다투면 된다? 바로 보상금에 대해서만 이 D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만 다투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의 효과 발생했지만 이 D의 보상금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이 보상금에 대해서만 어디에서 85조 2항 이 바로 보증소예요. 보증소로서 이 보상금에 대해서만 다투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판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검토 보시면요. 자, 보증소의 제도의 취지가 이러한 소송을 만들어 놓은 제도의 취지가 분쟁의 이례적 해결로서 피수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보증소로서 목적물의 범위까지 심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소로 다투게 하는 게 아니라 85조 1항에 항고소송으로 다투게 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자, 이 수용 재결을 취소합니다. 자, 수용 재결을 취소해요. 자, 그러면 다시 수용 재결이 있겠죠? 다시 수용 재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D를 포함시켰어. D를 포함시켰는데 이 D에 대한 보상금이 마음에 안 들어. 만약에 이 D가 100짜리야. 이 D가 100짜리인데 얘가 이 D를 60에 수용 재결을 했어. 그래. 사업 시행자는 저 D도 60에 수용해라 라고 수용 재결을 했어. 근데 이게 또 불만이죠. 왜? 보상금이 너무 적어. 불만입니다. 그러면 또 이게 정당 보상이 아니네라고 이 수용 재결을 또 다툽니다. 또 이거에 취소를 구해. 정당 보상이 아니다라고 또 취소를 구해. 그러면 또 수용 재결을 해. 알았다. 이번에는 D를 70 줘라 라고 했어. 근데 또 마음에 안 들죠? 또 정당 보상 아니죠? 그러면 또 이거에 취소를 구해. 이런 식으로 계속 수용 재결의 취소와 다시 수용 재결이 이루어지는 이 무용한 절차가 반복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용 재결을 다투지 말고 결국 네가 불만인 건 보상금이잖아 라고 하니까 그냥 보상금에 대해서 바로 직접 다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증소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취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증소의 제도 취지가 분쟁의 이례적 해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증소를 통해서 목적물의 범위까지 심리하는 게 피수용자의 권리 구제에 더 좋다. 엄밀하게는 목적물의 범위와 그 보상금의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어디까지를 보상할 것인가 하는 것과 이것들을 얼마에 보상할 것인가 라고 한 것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결국 보상 금액과 보상의 범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상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증소에서 목적물의 범위까지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다수설이니까 보증소에서 다투면 된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한 번만 더 정리하면요. 자, 우리 피수용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확장수용을 청구했어. 근데 이것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자, 요건을 갖추어서 청구했다면 그 요건을 갖춘 이상 청구를 했었을 때 바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D는 그래서 수용의 효과가 이미 발생해요. 자, 따라서 토수위에서 이 D를 수용 재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D에 대한 수용의 효과는 이때 이미 발생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왜 여기에 D가 포함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이 수용 재결을 다툴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다투지 말고 이 D에 대한 보상금만 곧바로 다이렉트로 85조 2항의 보증서를 통해서 이 D에 대한 보상금만 다투면 되는 거다. 이렇게 논리구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민사소송 가능성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확장수용은 공용수용의 성질을 가지고 확장수용 청구는 공권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민사적인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중요한 논점 아니고 확장수용 청구는 공권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장수용까지 마무리 지을게요.